시가총액 약 4조 8,500억 달러, 하나로 약 6,900조 원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인데 30년 전 이 회사의 전 재산은 딱 4만 달러, 그러니까 5천만 원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사이에 이 회사가 진짜로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남은 연금이 한 달치 월급뿐이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대체 그 30일의 공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1993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외곽의 허름한 데니스 레스토랑. 30살의 젠슨 황이라는 엔지니어가 두 명의 동료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 말라코프스키와 커티스 프리엠. 둘 다 선마이크로 시스템즈 출신의 반도체 설계자였거든요. 이 세 사람이 싸구려 커피를 마시면서 세운 계획이 바로 엔비디아의 시작이었어요. 1993년 4월 5일 공식 설립 초기, 자본금은 4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봐도 자동차 한 대 값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배경 자체가 드라마였어요. 1963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타이난으로 이사했고 5살에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9살의 형과 단둘이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로 보내졌어요. 부모님은 돈을 모아 나중에 합류하겠다며 아이들만 먼저 보낸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태국 국경까지 위협하던 시기였거든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두 가지를 위한 결단이었어요. 어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매일 사전에서 단어 10개씩을 골라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켄터키주의 기숙학교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민자 소년이 불량 학생들과 방을 같이 쓰면서 자랐어요. 읽고 쓸 줄 모르는 17살 룸메이트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대신 벤치프레스 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오리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에서 석사를 딴 다음에 세계 1위 기업의 창업자가 돼요. 오리건 주립대 시절에는 데니스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웨이터로 일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젠슨 황은 지금도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러시아워 때 주문이 밀려오는 압박감 속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요. 졸업 후 AMD와 LSI 로직을 거치면서 반도체 설계와 경영 경험을 쌓았고 그 기반 위에 엔비디아를 세운 겁니다. 젠슨 황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컴퓨터의 미래는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3D 그래픽을 처리하는 전용 칩이 반드시 필요해질 거라고 봤거든요. 1993년 당시 PC 시장은 막 폭발하기 시작한 단계였고 비디오 게임 그래픽이 2D에서 3D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이미 20개 넘는 그래픽 칩 회사가 뛰어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벤처 투자자 돈 발렌타인이 이 애한테 돈을 줘봐라, 될지 안 될지 보자 라는 조언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젠슨 황 본인도 나중에 당시 성공 확률은 사실상 0%였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4만 달러짜리 레스토랑 창업이 성공 가도를 달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만난 건 절벽이었어요. 엔비디아의 첫 번째 제품은 MV1이라는 그래픽 칩이었습니다. 1995년에 출시됐는데 이 칩에는 치명적인 설계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3D 그래픽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삼각형 기반과 사각형 기반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거든요. 엔비디아는 사각형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용 그래픽 표준인 다이렉트 3D를 발표하면서 삼각형만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엔비디아의 기술이 쓸모 없어진 겁니다. 시장의 표준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니 이건 노력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가와 함께 차세대 게임기용 칩을 개발하는 계약도 진행 중이었는데 MV2 칩 역시 같은 사각형 방식이라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됐어요. 직원 절반인 약 50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회사에는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사무실 전등까지 꺼가면서 전기세를 아꼈다고 해요. 젠슨 황은 이때 보통 창업자라면 하지 않을 결단을 내립니다. 세가 아메리카의 CEO 이리 마즈리에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이 칩은 실패작이다. 보통이라면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리 마즈리는 오히려 남은 계약금 500만 달러를 선지급해줬습니다. 젠슨 황의 정직함에 감동한 건지 아니면 향후 가능성을 본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500만 달러가 엔비디아의 생명줄이 됐어요. 이 돈을 전부 쏟아부어서 개발한 게 리바 128이라는 칩이었습니다. 삼각형 기반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 3D를 지원하는 128비트 프로세서였거든요. 개발 기간 8주, 실패하면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1997년 리바 128이 시장에 나왔을 때 엔비디아에 남은 현금은 딱 한 달치 월급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칩이 터졌습니다. 4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려나갔거든요. 델, 마이크론, 게이트웨이 같은 PC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리바 128을 채택했습니다.
파산 30일 전의 회사가 단숨에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거예요. 젠슨 왕은 이 경험에서 평생의 경영 철학을 끌어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30일 뒤면 망합니다. 이후 33년간 매번 내부 프레젠테이션을 이 말로 시작했다고 해요. 2025년에도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 말을 33년째 쓰고 있다고 했거든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긴장감을 영원히 간직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근데 이 30일의 공포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DNA를 바꿔놓은 사건이었다는 게 곧 증명됩니다. 리바 128의 성공 이후 엔비디아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1월 22일 주당 12달러에 나스닥 상장 당시 시가총액은 고작 7,350만 달러, 약 1,000억 원이었어요. 그해 10월, 세계 최초로 GPU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이 출시됩니다. 지포스 256이었어요. 이전까지 그래픽카드는 말 그대로 그래픽만 처리하는 부품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이걸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세서로 재정의한 겁니다. GPU라는 용어 자체를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 IP 업계가 매일 쓰는 이 단어가 1999년 산호세의 한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탄생한 거예요. 게이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포스 시리즈는 출시 때마다 이전 세대의 성능을 2배씩 뛰어넘었고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그래픽카드 시장의 지배자가 됐거든요. 경쟁사 3DFX는 한때 시장을 지배하던 회사였는데 엔비디아에 밀려 2000년 말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엔비디아가 3DFX의 특허와 핵심 인력을 인수하면서 업계의 왕자를 완전히 차지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연매출은 10억 달러를 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만 계속 팔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젠슨 왕은 게임용 그래픽카드에만 머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2006년에서 2007년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GPU를 그래픽 처리가 아닌 범용 연산에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게임 돌리는 칩으로 과학 연구도 하고 금융 모델링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당시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게임 칩으로 연산을 한다고? 대부분의 투자자와 개발자가 갸우뚱했습니다. CPU의 황금기였고 인텔이 절대 강자였던 시대에 GPU로 범용 컴퓨팅을 하겠다니 그건 황당한 발상에 가까웠어요. 젠슨 왕은 이 투자를 펀딩이 불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스스로 표현했어요. 시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곳에 돈을 쏟아붓는 거니까 어떤 벤처 캐피탈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판단이었거든요. 하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토다 생태계에 투입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키웠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에 GPU를 무상 공급하고 토다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원하고 과학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누구도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2년 모든 게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모델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기존 방식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이미지 인식 오류율을 26%에서 단번에 15%로 끌어내린 건데 핵심은 이 모델이 엔비디아 GPU 2개로 훈련됐다는 거였습니다. 신경망이라는 개념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실용화가 안 됐거든요.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가 그 병목을 뚫어버린 겁니다. CPU 대비 최대 100배 빠른 학습 속도. 인공지능 연구자들 사이에서 GPU가 아니면 딥러닝은 불가능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젠슨 왕은 회사의 방향타를 완전히 틀었습니다. 게이밍은 유지하되 회사의 핵심 역량을 AI 인프라로 전환한 거예요. AI 연구 부서장에게 사내 어디서든 원하는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2016년 젠슨 왕은 아직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연구소에 직접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를 배달합니다. 그 연구소의 이름이 오픈AI였어요. 1년 뒤 오픈AI의 연구원들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한 프로그램이 훗날 챗GPT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체의 약 25% 수준이었어요. 게임이 여전히 주력이었고 AI는 아직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이 균형이 완전히 뒤집히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 성공을 일직선으로 이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진짜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열풍이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폭발시켰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키려면 그래픽카드가 필수였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채굴기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문제는 이 수요가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2018년 하반기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채굴 수요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채굴용으로 팔린 GPU의 재고가 시장에 중고로 쏟아져 나오는 이중고를 겪었어요. 2018년 11월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했습니다. 젠슨 왕은 이 상황을 크립토 행오버라고 불렀어요. 술 마신 다음날 숙취처럼 거품의 후유증이 회사를 덮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22년 더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기술주 전체가 무너졌고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 재붕괴, 게이밍 수요 감소가 겹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1년 11월 고점에서 66%가 빠졌어요. 시가총액이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2022년 게이밍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7%나 줄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엔비디아가 게임 회사 이상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어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이 회사는 과대평가된 게임 칩 업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정학적 위기까지 터졌어요.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을 전면 규제합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데이터 센터용 GPU인 A100과 H100이 수출 금지 목록에 올라간 거예요. 중국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하루아침에 벽에 막힌 거예요.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H800 칩을 급하게 만들어서 대응했지만 2023년 11월에 미국 정부가 이 우회 칩마저 규제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또 닫히고 또 닫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400억 달러를 들여 추진하던 ARM 인수까지 좌절됩니다. 2020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사겠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영국, EU, 중국 등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반독점의 이유로 반대한 거예요. 2022년 2월 결국 인수를 포기합니다. 거래 규모가 660억 달러까지 늘어난 이 딜이 무산되면서 엔비디아는 위약금만 12억 5천만 달러를 날렸어요.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날린 겁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던 2022년 10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2,800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5천억 달러 이상이 증발한 거예요. 직원 수는 2만 6천 명이었고 회사 안팎에서 엔비디아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게이밍은 쪼그라들고 중국 시장은 막히고 대형 인수도 실패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상황에서 젠슨 왕이 가진 카드는 단 하나, 아직 증명되지 않은 AI뿐이었어요. 근데 그 카드가 조커였을 줄은 솔직히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합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2달 만에 1억 명을 넘겼어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AI 수요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였어요. 챗GPT를 훈련시키고 추론시키고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칩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제품이었거든요. 한 투자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유일한 무기상이다. 변화는 숫자로 말하면 이해가 빨라요. 2023년 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분기 매출은 약 4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에 226억 달러, 2025년 3분기에는 512억 달러로 뛰었어요. 2년 반 만에 분기 매출이 13배 폭증한 겁니다. 2023년 5월 30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1999년 상장 이후 24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는 고작 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2024년 3월에 2조 달러, 2024년 6월에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2024년 6월 엔비디아는 10대1 주식 분할을 실행합니다. 주당 1200달러가 넘던 주가를 120달러대로 낮춰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누구나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같은 해 회계연도 2025년 전체 매출이 1305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전년 대비 114%, 성장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뛴 거예요. 2025년 들어서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AI 칩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서 성장은 더 가속됐습니다. 젠슨 왕이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판매가 차트를 뚫고 나갔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어요. 2025년 10월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분기 매출 570억 달러를 찍었고 4분기에는 681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연도 2026년 전체 매출은 2159억 달러, 전년 대비 65% 성장이었어요. 이 숫자는 케냐,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의 GDP보다 큰 규모입니다. 반도체 회사 하나의 연 매출이
국가 경제를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7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로 제시한 숫자가 780억 달러입니다. 분기 매출이 8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2025년 7월 시가총액 4조 달러, 10월 29일에 사상 최초로 5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기업도 5조 달러를 찍어본 적이 없었어요. 1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걸린 시간, 겨우 2년 5개월이었습니다. 콜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4만 달러짜리 데니스 레스토랑 창업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4만 달러가 5조 달러가 된 겁니다. 1억 2,500만 배. 이게 진짜 숫자예요. 2026년 3월에는 GTC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블랙웰의 뒤를 잇는 이 칩은 6개의 새로운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젠슨왕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직원 7만 5천 명 옆에 AI 에이전트 750만 개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원 한 명당 에이전트 100개. 회사 자체가 AI로 운영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직원 수는 4만 2천 명이고 젠슨왕의 개인 자산은 포브스 기준 약 1,810억 달러, 하나로 약 257조 원으로 세계 7위의 부자입니다. 데니스에서 접시를 닦던 이민자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미래에는 아직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칩을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2006년에 쿠다를 만들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6년 뒤 러닝 혁명의 기반이 됐고 16년 뒤 AI 시대의 독점적 무기가 됐어요. 미래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그 미래가 오기 한참 전부터 인프라를 깔아놓은 겁니다. 투자 수익이 제로인 시기를 10년 넘게 견딘 거예요. 젠슨 왕의 경영 스타일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직원 4만 2천 명 전원의 급여를 매 사이클마다 직접 검토한다고 합니다. 계층 구조를 극도로 싫어해서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현장 엔지니어들이 직접 이메일로 주간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든요. 제품이 실패하면 담당자가 실패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해요.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 판단이 틀어졌는지를 전사에 공개하는 겁니다. 위대함은 지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성격에서 나오고 성격은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서 형성됩니다. 2024년 스탠퍼드 강연에서 한 이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1997년 파산 30일 전의 경험에서 나온 실전 철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AI 산업 전체의 미래 성장을 선반영한 가격이에요. 구글은 자체 AI 칩 TPU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언과 인퍼렌시아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칩을 개발 중이에요. AMD도 MI300 시리즈로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여전히 유동적이에요. 규제가 풀리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다시 열리지만 규제가 더 강화되면 엔비디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30일 위기가 찾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점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현재를 볼 때 미래를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게임칩을 볼 때 범용 컴퓨팅 플랫폼을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마지막 한 달치 월급을 걸고 새 칩을 만드는 사람, 파산 30일 전의 공포를 평생의 경영 철학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만든 회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 된 거예요. 4만 달러짜리 레스토랑 꿈이 5조 달러짜리 제국이 되기까지. 그 한가운데에는 항상 내일이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야말로 이 회사를 여기까지 데려온 진짜 연료였어요. 엔비디아의 반대편에서 이 전쟁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 AMD와 구글, 그리고 빅테크의 자체 칩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이 엔비디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기업 전쟁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